50대, 60대에 접어들며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정년퇴직 후 나는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혹은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을 만들 수 있을까? 매일 아침 출근하며 퇴직 후의 막막함을 떠올린 적 있으신가요?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경제적 압박에 짓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회사에서 받던 월급처럼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기가 어렵죠. S그룹처럼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서 퇴직한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이어갔을까요? S그룹 퇴직자들의 충격적 수입 공개. 정년퇴직 후 이렇게 벌었습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큰 변화입니다. 특히 50대, 60대의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퇴직은 한편으로 두려움이자 또 한편으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월급이 사라진다는 불안감과 함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그렇지만 이 고민을 미리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실제 S그룹 퇴직자들의 사례를 통해 정년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례 일례 경험을 나누니 돈이 됐다. 퇴직 후 강사로 성공한 김 대표. 김 대표 58세는 S그룹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좀 쉬어야겠다는 마음이었지만 막상 퇴직 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이 부담스럽더랍니다. 퇴직금을 손대기 싫어서 고민 끝에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을 활용하기로 했죠. 김 대표는 회사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규모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6명 정도가 모이는 소규모 강의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기업 연수와 외부 강의를 포함해 한 달에 45회 강연을 진행하며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 경험을 누군가와 나누는 일이라 부담도 적고 강연 준비하면서 오히려 제 자신이 성장하는 느낌이에요. 팁. 김 대표는 강연 준비 과정에서 과거 회사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강연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에도 참여해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강의 요청을 받으며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었죠. 사례 이 취미로 시작한 것이 직업이 됐습니다. 유튜버로 성공한 박씨. 박씨 62세는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찾고 싶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집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올리기 시작했죠. 다들 은퇴 후 집에서 뭐 해 먹어야 할지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퇴직자들을 위한 간단한 요리법을 올려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광고 수익과 협찬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박 씨가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외로웠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니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팁. 박 씨는 유튜브 초보자들을 위한 무료 강의를 듣고 기본적인 편집 기술을 익혔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자영업에 도전한 최 씨. 최 씨 60세는 퇴직 후 작지만 오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S그룹에서 근무할 때 배운 고객 서비스와 관리 능력을 살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죠. 최 씨는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도 아파트 상가의 작은 공간을 임대해 운영했고 메뉴도 간단한 커피와 샌드위치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골 손님도 많아져 월 순수익 15만 200만 원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생각보다 행복해요. 팁. 최 씨는 고객과 소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대하며 자신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 여유를 위한 준비는 필수. 퇴직 후에도 돈을 버는 길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죠. S그룹 퇴직자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 후 수입을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실행하고 작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의 비결입니다. 50대, 60대의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에도 벌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이 더 빛나길 응원합니다. 정년퇴직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기회 전문가 칼럼. 50대와 60대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정년퇴직이란 낯선 문턱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퇴직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답이 생기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길을 찾는 법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퇴직 후 수입을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과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퇴직 후 수입,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각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후의 경제활동을 정규직의 연장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수입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안정된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틈을 채우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핵심 팁. 퇴직 후의 수입은 작게 시작해 크게 키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월급이 아닌 작은 프로젝트 단위의 수입원부터 찾아보세요. 사례로 본 김 대표처럼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강의를 하거나 박 씨처럼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퇴직자들에게 필요한 3가지 핵심 수입 전략. 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추천하는 3가지 방향을 소개합니다. 1. 기존 경험 활용하기.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살리자. 퇴직 후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김 대표가 회사에서 배운 노하우를 강의로 전환한 것처럼 여러분도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R 업무를 했던 분은 취업 컨설팅을 시작할 수 있고 마케팅에 능숙했던 분은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강의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교육기관과 협업하면 강의 기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를 활용하기. 취미가 돈이 되는 시대.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은 퇴직자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출판 등은 초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박 씨 사례처럼 간단한 요리법이나 일상 콘텐츠를 공유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초반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시작하고 나서 점차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3. 소규모 자영업. 작게 시작해 크게 만든다. 최 씨처럼 소규모 자영업도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에 도전하기보다는 작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 동네 공방, 재배 농산물 판매 등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사업을 추천합니다. 3. 퇴직 후에도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 퇴직 후 수입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배우는 자세입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겁을 냅니다. 그러나 디지털 강의, 무료 세미나, 커뮤니티 활동 등 배울 기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핵심 팁. 지자체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온라인 플랫폼에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활용법을 배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배우지 않으면 정체된다는 말처럼 배움은 퇴직 후에도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4. 퇴직 후 경제적 여유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 정년퇴직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소규모로 시작하기. 퇴직 후엔 모든 걸 한꺼번에 투자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로 시작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본금이 적어도 운영 가능한 사업 모델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중고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도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활용하기.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 직장 동료,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협업 기회를 찾아보세요. 네트워크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고객을 찾는 데 큰 자산이 됩니다. 3. 금융 계획 세우기. 퇴직 후에는 경제적 여유를 위해 철저한 금융 계획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단기간에 소진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자산 배분을 진행하세요. 퇴직 후에도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메시지. 정년퇴직은 더 이상 과거처럼 일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강점을 살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S그룹 퇴직자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 후 경제적 여유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퇴직 후 삶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한 걸음씩 나아가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노력과 도전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믿음, 그 첫걸음을 오늘 시작해 보세요. 밤의 파수꾼, 아파트 경비원 최민수 씨의 24시. 아이고 다리야. 65세 최민수 씨는 오늘도 뻐근한 다리를 붙잡고 앓는 소리를 냈다. 밤새도록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느라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24시간 막교대로 돌아가는 경비 업무는 젊은 사람에게도 버거운 일인데 환갑을 훌쩍 넘긴 최 씨에게는 더욱 힘겨운 싸움이었다. 그래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야. 최 씨는 힘든 와중에도 옅은 미소를 지었다. 30년 넘게 해온 경비 일은 그에게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아파트는 그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었고 주민들은 그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아니었다. 몇몇 주민들은 최 씨를 함부로 대하거나 심지어 갑질을 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최 씨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최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레일 아저씨, 여기 쓰레기 좀 치워봐요. 늦은 밤, 최 씨는 순찰을 돌다가 아파트 현관 앞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다. 누군가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봉투째 버린 것이었다.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가 들끓는 모습에 최 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쯧쯧 이러면 안 되는데. 최 씨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아저씨, 여기 쓰레기 좀 치워봐요. 고압적인 목소리가 최 씨의 뒤통수를 때렸다.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팔짱을 끼고 최 씨를 노려보고 있었다. 저 지금 치우고 있는데요. 최 씨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빨리 좀 치우라고요. 냄새 나잖아요. 여성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다. 최 씨는 서둘러 쓰레기를 치웠지만 여성은 만족하지 못한 듯 혀를 차며 돌아섰다. 사례 이 경비 아저씨가 택배 좀 받아주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어느 날 최 씨는 경비실에서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한 주민이 택배를 찾으러 왔다. 아저씨, 제 택배 왔나요? 주민은 최 씨에게 택배 운송장 번호를 보여주며 물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최 씨는 택배 상자들을 뒤져 주민의 택배를 찾았다. 여기 있습니다. 최 씨는 택배를 건네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주민은 택배를 받자마자 불만을 터뜨렸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줘요? 경비 아저씨가 택배 좀 받아주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주민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사례 3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잠 좀 자자고요. 새벽 3시 최 씨는 순찰을 돌다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고 떠드는 젊은이들을 발견했다. 늦은 시간까지 소란을 피우는 모습에 최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의를 줬다. 저기요, 늦은 시간이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주민들이 잠을 못 자요. 최 씨는 정중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최 씨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술을 마시며 떠들었다. 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잠 좀 자자고요. 한 젊은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최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아니라. 최 씨는 변명하려 했지만 젊은이들은 최 씨의 말을 끊고 욕설을 퍼부었다.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밤의 파수꾼, 그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세요. 최민수 씨의 이야기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4시간 격일제 근무,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등 힘든 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헌신한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의 갑질과 폭언은 그들의 노고를 짓밟고 자존감을 훼손한다. 아파트 경비원은 우리 사회의 약자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존재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가족이다. 경비 아저씨,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다. 우리 모두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들이 있어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해진다. 은퇴 후 왜 경비원의 길을 택했을까? 벼랑 끝 노후, 생계형 경비원 최민수 씨의 선택. OECD 꼴찌 노인 빈곤율, 대한민국 노년의 슬픈 자화상. 최민수 씨 이야기를 듣고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습니다. 65세, 은퇴 후에도 편히 쉴 수 없는 그의 현실은 우리 사회 노년층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는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가정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년층이 왜 빈곤의 늪에서 허덕여야 할까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 대비책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젊은 시절에는 노후 준비보다 자녀 교육, 주택 마련 등에 돈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계형 경비원, 벼랑 끝에 몰린 노년의 선택. 최 씨처럼 은퇴 후 경비원으로 일하는 노년층을 우리는 생계형 경비원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려는 의지를 가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24시간 격일제 근무,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등 경비원의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최 씨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비원들은 육체적 피로뿐 아니라 일부 주민들의 갑질과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비원 일을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생존입니다. 노년층 일자리 문제,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과제. 최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노년층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노년층 일자리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노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은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노년층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벼랑 끝 노후, 그 슬픈 현실 뒤에 숨은 이유들. 최민수 씨와 같은 노년층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복합적이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1. 부족한 노후 준비. 낮은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현재 수령액은 평균 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개인 저축 부족. 과거에는 자녀 교육, 주택 마련 등에 대한 부담이 커 노후 준비에 소홀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낮은 금리,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저축을 통한 노후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2. 불안정한 노년층 일자리.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노년층이 접근 가능한 일자리는 대부분 임금이 낮고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경비원, 청소원, 주차관리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용 불안정. 노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고용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계약직, 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고 언제든 해고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 사회적 편견과 차별.
노년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우리 사회에는 노년층을 쓸모없는 존재, 부양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편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고 자존감을 훼손합니다. 차별적인 고용 관행. 일부 기업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노년층을 채용하지 않거나 조기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4. 가족 해체와 사회적 고립. 핵가족화, 자녀 부양 부담.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자녀 세대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단절.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외로움, 고독감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 자살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건강 악화와 의료비 부담. 만성질환 증가. 노년층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장기 요양 필요성 증가. 치매, 뇌졸중 등으로 인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 시설 부족,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노후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층이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은퇴하면 이제 모은 돈으로 조심조심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죠. 저축해온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출을 최소화하고 될 수 있으면 은행에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고 여기는 분들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안 쓰고 아끼는 삶이 오히려 자산을 더 빨리 줄어들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인출률을 두려워합니다. 1년에 4%도 너무 많지 않을까? 7%면 당연히 금방 고갈되겠지. 그런데요, 실제로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나온 여러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자산을 꾸준히 인출하면서도 오히려 더 크게 불려나간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은 은퇴 후에도 돈은 일하게 해야 한다는 게 하나의 정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을 이야기, 바로 은퇴 후에도 연 7% 인출이 가능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현실 속 사례 3가지를 풀어드릴게요. 이 글을 읽고 나면 아마 돈을 더 적극적으로 쓰는 법을 고민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1. 인출률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 인출률은 은퇴자가 자신이 모아둔 자산에서 매년 얼마나 꺼내 쓰느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이 있다면 1년에 5천만 원을 쓰면 5% 인출률이죠. 은퇴 설계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4% 룰이 정설처럼 여겨졌습니다. 1990년대 미국의 재무설계사 윌리엄 벤젠이 제안한 이 룰은 다음과 같아요. 은퇴 후 30년 동안 자산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매년 전체 자산의 4%만 인출하라. 하지만 이 4% 룰은 1990년대 기준으로 당시의 금리, 물가 상승률, 주식시장 성장률을 반영한 모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초저금리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반면 자산시장, 특히 미국 중심의 글로벌 ETF나 S&P 500 지수는 장기적으로 연평균 71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수준의 수익률만 유지된다면 7%를 인출해도 충분히 자산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 과학적 시뮬레이션. 10억이 30년 뒤에 77억. 미국의 퇴직 연구기관인 트리너티 스터디에서 발표된 최신 확장 시뮬레이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어요. 초기 자산 100만 달러 약 13억 원. 인출률 연 7%. 투자 포트폴리오 주식 70%, 채권 30%. 투자 기간 30년.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전체 시뮬레이션의 72%에서 자산이 고갈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평균적으로 남은 자산은 500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10억 원이 시작이었다면 30년 후 5,070억 이상이 남는다는 의미죠. 비결은 인출보다 높은 장기 수익률입니다. 특히 자산이 단순 현금이 아니라 글로벌 주식 ETF, 우량 배당주,
리츠 REIT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장기 복리 효과가 큽니다. 사례 1 매년 7천만 원씩 꺼내 쓰는데 자산이 늘었어요. 김정훈 가명 66세 은퇴 4년 차. 서울에서 중견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정훈 씨는 퇴직금과 개인연금 포함 약 10억 원을 가지고 은퇴했습니다. 그는 은퇴 직후 금융 컨설팅을 통해 주식형 ETF 60%, 채권형 ETF 30%, 현금성 자산 10%로 자산을 운용했죠. 매년 7천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인출하면서도 시장이 상승했던 2023년 동안 자산은 오히려 11.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전엔 돈 쓰는 게 무서웠는데 이젠 돈이 저를 위해 일한다는 걸 실감해요. 사례 7% 인출은 불안했지만 정답은 유연성이더군요. 이영자 가명 62세 은퇴 2년 차. 영자 씨는 9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은퇴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1년에 68% 정도 변동 인출 전략을 썼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8%, 시장이 흔들릴 땐 5%로 줄이기도 했죠. 그녀는 매년 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인출 계획을 동시에 조정했어요. 처음엔 4%만 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삶이 너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상황에 맞게 쓰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사례 3 적극적인 배당형 자산으로 인출 걱정 해결. 박재호 가명 68세 은퇴 6년 차. 박 씨는 은퇴 직전 몇 년간 배당주와 월 배당 ETF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퇴 시점에 연 8천만 원의 배당 수익이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실제 자산을 인출하지 않아도 생활비가 충당됩니다. 인출률이 아니라 배당률로 은퇴를 살아가고 있는 셈이에요.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현금 흐름이 잡히니 삶이 안정되더군요. 결론 은퇴 후에도 돈은 가만히 있으면 손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출을 두려워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산은 줄어들기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죠.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수명은 늘어났고 금융상품은 다양해졌으며 데이터는 말합니다. 7% 인출도 가능하다라고.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읽고 대응하느냐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안전해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에 잠식당하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죠. 전문가, 팁 7% 인출 실천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초기 투자 설계 중요성. 은퇴 직후 35년은 시장 충격에 취약한 시기. ETF 분산 투자와 현금 흐름 비상금 확보가 필수입니다. 인출률은 고정이 아닌 조절형으로. 매년 시장 상황에 따라 58% 범위에서 조정. 물가 상승률, 자산 수익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세요. 소득 대신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자산 배치, 배당 ETF, 리츠, 채권형 자산 등에서 꾸준한 현금이 들어오게 설계하면 인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은퇴 후 3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쓰면 줄어드는 돈이 아니라 잘 쓰면 더 늘어나는 돈이 있다는 것. 오늘 이 글이 그 새로운 시선의 시작이 되었길 바랍니다. 전문가, 의견 단기 불황에만 흔들리지 않으면 7%도 가능합니다. 이동철 은퇴설계 사퇴직 재무 전문가 협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부분의 실패 사례는 은퇴 초반 5년 동안 시장이 급락했을 때 너무 빨리 많이 인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 첫 35년 동안 시장 충격 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치 생활비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 시장이 급락해도 자산을 팔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 확보. 분산 투자 필수. 미국 ETF에만 몰빵하거나 특정 종목에 의존하면 위험 커짐. 배당이자 수익 활용. 인출률을 낮추고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춰줌.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7% 인출은 공격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충분한 수익률 기반 위에서의 합리적 소비 전략입니다. 전문가 의견 배당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복합 구조 필요해요. 김지은 자산운용 전문가 은퇴재무관리연구소는 배당 중심의 은퇴 전략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배당 ETF나 리츠로
월급처럼 수익을 만드는 건 매력적이지만 지나치게 배당 수익률만 쫓다 보면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배당률이 높다고 무조건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실천 전략은 다음과 같아요. 배당성 장형금성 자산의 삼각 구조 설계. VYM 배당, QQQ 성장, SHV 현금 등. 비상시를 위한 역유연성 자산 확보. 시장 하락 시 인출률을 조절할 수 있는 완충 장치.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6개월 1년에 한 번씩 자산 구성을 점검해 수익률 유지. 포인트는 단순히 많이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잘 키우면서 꺼내 쓰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전문가 의견 인출률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생활비 구조입니다. 정호윤 CFP 국제공인 재무설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정 지출이 많은 은퇴자는 인출률이 낮아도 자산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 구조가 유연하고 불필요한 고정비가 없으면 67% 인출도 문제 없습니다. 그가 자주 언급하는 생활비 구조 최적화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비 절감. 자녀 지원 줄이기, 주택 다운사이징, 자동차 리스 대신 경차 구매. 생활비 분류. 필수비, 유동비, 사치성 비용으로 구분 후 우선순위 배분. 인출 스케줄링. 1년치를 12개월로 나눠 자동 인출, 과소비 방지 효과. 그는 자산이 크든 작든 소비 리듬이 불규칙하면 돈은 금방 증발한다며 인출률보다는 소비 습관의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요약 7% 인출 전략. 이런 분들께 특히 적합합니다. 10억 이상 자산 보유자. 예금 보험에만 묶어두기보다는 일정 비율 주식 ETF로 운용 가능. 연금 이외에 별도 투자 자산이 있는 분. 국민연금, 사적연금 외에 일정 현금 흐름이 지속될 경우 인출 부담 감소. 경제적 불황 시 12년 버틸 현금 여유 있는 분. 시장 하락기에도 자산 매각 없이 버틸 수 있어요. 7% 인출이 가능함. 소비 조절이 가능한 분. 연간 생활비를 고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장기 지속성. 마무리 인출은 소비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10억으로 은퇴하면 얼마큼 꺼내 써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춰 섭니다. 아깝고 불안하고 혹시 오래 살면 어쩌나 싶고. 그런데 이 시대의 은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산을 일하게 하며 인출하는 전략의 시대입니다. 7% 인출이란 숫자는 단순한 허황된 계산이 아닙니다. 복리 수익, 자산 배분, 소비 패턴의 전략적 조합이라는 과학과 데이터 위에서 실제로 가능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제는 줄이기만 하는 은퇴보다 키우면서 쓰는 은퇴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조심스러운 출발이 아니라 전략적인 시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퇴도 그렇게 보다 과감하고 영리하게 설계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 즉 경제 대공황이 닥쳤을 때 그 꿈은 순식간에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경제 불안정이 커지면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전략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벼랑 끝, 경제 대공황에서 살아남는 법,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이 닥쳤을 때 그 꿈은 순식간에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편히 쉴 때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제 불황이나 대공황이 오면 많은 은퇴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이 항상 순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대공황에서 벼랑 끝에 몰리지 않고 살아남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의 답은 바로 이 3가지 전략에 있습니다. 1. 비상금과 자산 분산의 중요성.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상금과 자산 분산입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충격을 대비한 비상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에서 30년을 일한 정수 씨는 은퇴 후 꿈에 그리던 바다 근처에서의 조용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대공황이 그를 덮쳤습니다.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정수 씨는 그동안 주식에 투자한 돈만 믿고 살았고 비상금이나 다른 자산을 분산해 두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퇴 후 몇 년 만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자산을 분산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금을 현금으로 두거나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분배하면 어느 한 자산군이 붕괴하더라도 다른 자산이 그 피해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정한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새로운 직업과 수입원 찾기. 두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제 불황이 닥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일례로 김영호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한 후 은퇴했지만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오랜 직장 생활 덕분에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소비가 늘고 자산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이때 김영호 씨는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새롭게 온라인 강사나 프리랜서 컨설턴트 등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추가 소득을 얻었고 덕분에 경제적 충격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찾아내고 일정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온라인 비즈니스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유튜브, 온라인 강의, 디지털 마케팅 등의 직업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호 씨처럼 새로운 직업을 찾고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경제 대공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3. 건강관리와 장기적인 투자 계획.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와 장기적인 투자 계획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일을 할 수 없고 의료비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편안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박경희 씨는 은퇴 후 건강 문제로 큰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박경희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후 몸이 점차 쇠약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자 그녀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해결책은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장기적인 건강보험입니다. 박경희 씨는 은퇴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했더라면 그 후의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은퇴 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도 중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하고 국민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연금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 후 경제 대공황과 같은 위기를 맞았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상금을 확보하고 자산을 분산하는 것,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업과 수입원을 찾는 것, 그리고 건강을 관리하며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때 우리는 항상 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과 변화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경제 대공황 속에서도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경제 대공황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이 세 가지 전략을 실천에 옮겨보세요. 은퇴 후 벼랑 끝, 경제 대공황에서 살아남는 법,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마치 한 폭의 평화로운 그림처럼 상상합니다.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여행을 다니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재정적으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죠. 하지만 경제 대공황이나 불황이 닥친다면 그 그림은 순식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안심할 때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 경제적 충격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물가가 오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서 준비된 은퇴 자금이 금방 소진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벼랑 끝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대공황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은퇴 후 벼랑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비상금과 자산 분산으로 경제적 충격 대비하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상금과 자산 분산입니다.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을 대비해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 경제적 변화가 닥쳤을 때를 대비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자산을 한 곳에 몰아두지 않고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의 정수 씨는 은퇴 준비를 하면서 주식에만 집중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자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그동안의 자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때 정수 씨는 자산을 분산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을 견디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정수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성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한 가지 자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산을 분산시키면 하나의 자산군이 무너져도 다른 자산들이 그 피해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과 부동산, 예금을 함께 분산 투자하거나 채권을 추가하는 식으로 자산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경제 불황이 닥쳐도 어느 정도의 안전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산 분산의 기본 원칙은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바로 경제 대공황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2. 새로운 직업과 수입원 찾기. 두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새로운 직업과 수입원 찾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제 불황이 오면 그런 생각은 금방 깨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이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결심은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김영호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호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은퇴 후 그동안 마련한 은퇴 자금으로 여유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자 김영호 씨의 은퇴 자금은 급격히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김영호 씨는 처음엔 은퇴 자금을 믿고 있었지만 경제 불황이 계속되자 결국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온라인 강사나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영호 씨처럼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 불황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온라인 시대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강의를 하거나 자신이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김영호 씨는 자신의 직장 경력을 살려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했고 안정적인 추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은퇴 후에도 많은 기회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코칭 등의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찾고 경제적 자립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와 장기적인 투자 계획 세우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와 장기적인 투자 계획입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건강 문제가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은퇴 후 건강이 나빠지면 일도 할 수 없고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은퇴 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박경희 씨의 경우 은퇴 후 건강 문제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60대 초반에 은퇴했지만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탓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의료비가 증가하고 건강 문제로 인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감소했습니다. 은퇴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했더라면 그녀의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체크업이 필수입니다. 또한 은퇴 전부터 장기적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건강관리에 투자하면 은퇴 후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은퇴 전부터 추가적인 연금 상품이나 개인연금 또는 다른 투자 상품에 가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제 우리는 은퇴 후 벼랑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비상금 확보와 자산 분산, 새로운 직업과 수입원 찾기, 그리고 건강관리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은 은퇴 후 경제적 충격을 대비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3가지 전략을 미리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경제 대공황이나 불황이 온다 해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전략을 실천하며 더 나은 은퇴 후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